여러분, IMF 이후 최악의 시나리오가 다시 온다면 내 돈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위기는 늘 뉴스 속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경제가 보여주는 여러 신호들은 단순한 일시적 침체가 아니라 만성 질환처럼 고착화된 위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경필 작가는 이를 퍼펙트 스톰이라 표현하며 가계기업 정부 모두가 동시에 위기에 빠져드는 복합적 상황이라고 경고합니다. 단순히 개인만 힘든 것이 아니라 국가와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 가지 구조 조정, 즉 자산 소비 소득의 조정입니다. 이 세 가지 축이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히 세워야만 개인은 위기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 한국 경제의 구체적인 징후를 살펴봅시다. 가계부채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195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단순히 빚이 많다는 수준을 넘어 연체율이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질적으로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2030세대의 카드 연체, 리볼빙, 현금 서비스 사용이 급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비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빚으로 메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소비 여력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내수 침체로 이어지고 다시 기업 매출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옵니다. 실제로 자영업자들은 이미 타격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이 문을 닫았고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면 새로운 창업도 활력을 얻지 못하고 일자리 역시 줄어듭니다. 위기는 기업에도 번졌습니다. LG전자 같은 대기업마저 희망퇴직을 실시했고 홈플러스는 15개 점포를 접으며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스타트업으로 각광받던 유니콘 기업들조차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도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OECD 국가 대비 부채율은 아직 낮다고 하지만 추경 편성,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복지 지출 증가는 필연적으로 재정 악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여기에 대외 환경은 더욱 불안합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기존 무관세 품목에 1525%의 관세가 부과되며 한국 수출 기업들은 큰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위기 속에서도 대중이 이를 위기로 체감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위기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위기 불감증이 만연해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월급이 끊기지 않는 한 당장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위기를 앞에 두고도 위기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김경필 작가는 바로 이 지점을 강조합니다. 위기를 위기로 인정하지 않으면 대응도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위기는 오직 파괴만 남기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는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경제학적으로도 위기가 닥칠 때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구조 조정이 가능합니다. 실력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분리되며 다음 도약의 발판이 마련됩니다. 실제로 위기 때 현금을 착실히 모아둔 사람들은 자산 가격이 폭락했을 때 싸게 사들여 부자가 되었습니다. 반면 위기를 무시한 다수는 준비되지 않은 채 공포 속에 휘말렸습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봅시다. IMF 이후 최악의 시나리오가 재현된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김경필 작가는 세 가지 구조 조정을 제시합니다. 첫째, 자산 비중 구조 조정입니다. 둘째, 소비 구조 조정입니다. 셋째, 소득 구조 조정입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지금 당장 손댈 수 있는 삶의 영역들입니다. 이 세 가지 축을 어떻게 설계하고 실행하는지가 내 재정의 운명을 좌우할 것입니다. 파트 2에서는 그 구체적 방법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조 조정은 자산 비중의 조정입니다. 한국 경제 위기의 뿌리에는 부동산 쏠림이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한국인들의 자산 축적 방식은 거의 일방적으로 부동산에 의존해 왔습니다. 강남의 84제곱미터 아파트가 70억 원에 거래되는 사례가 보여주듯 일부 초고가 부동산은 여전히 희소성을 지닙니다. 그러나 일반인에게는 그저 꿈에 불과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전체 자산의 8,090%를 부동산에 몰아넣는 행태입니다. 이는 위기가 닥쳤을 때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은 유동성이 떨어지며 가격이 하락했을 때 단기간에 회복이 어렵습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미들 리스크 미들 리턴입니다. 과거에는 가게 창업이나 원자재 거래처럼 적당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영역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대신 극단적으로 위험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영역 주식, 일부 부동산과 안전하지만 낮은 수익의 로우리스크 로우리턴 영역 채권, 예금, 금, 달러만 남았습니다. 경제가 활력을 잃은 이유는 바로 이 중간 투자층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돈이 돌지 않고 돈맥경화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자산 비중을 금융자산 쪽으로 재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 한 채를 갖는 것은 안정적일 수 있으나 그 이상을 무리하게 늘리기보다는 예금, 채권, ETF, 글로벌 분산 투자로 비중을 이동해야 합니다. 실제로 스탠퍼드 대학교의 금융경제학 연구진은 위기 상황일수록 부동산 편중 자산은 회복 속도가 느리고 금융자산이 분산된 포트폴리오가 충격 흡수력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핵심은 부동산은 집 한 채면 충분하다는 태도와 금융, 자산 비중을 늘려 현금 흐름과 유동성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 구조 조정은 소비 구조 조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기를 버티는 힘이 자산이나 소득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당장 가장 빠른 대응은 소비 조정입니다. 고정 지출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자동차, 여행 경비, 식생활비, 전세 대출 이자나 월세 같은 항목은 한번 정하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고정비가 위기 상황에서 가게를 옥죄는 족쇄가 됩니다. 불필요한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생존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증가할 때 추가 소득 중 얼마를 소비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고소득층일수록 한계 소비 성향이 낮아 여유 자금을 저축이나 투자로 돌릴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은 새로 버는 돈을 대부분 생활비에 써야 하므로 엔겔 지수가 높습니다. 즉, 소득이 낮을수록 소비 구조 조정이 더욱 절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조차 자동차나 외식, 여행 같은 항목에 불필요하게 큰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습관을 조정하지 않으면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도 바로 이 계층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월 소득 300만원 가구가 자동차 할부와 유지비로 매달 70만원을 쓰고 외식비로 50만원, 여행 적립금으로 30만원을 지출한다고 합시다. 총 150만원이 고정적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는 소득의 절반입니다. 만약 경기가 악화되어 소득이 줄거나 부채 상환 압력이 커진다면 이 지출은 가계 붕괴로 직결됩니다. 반대로 이 가구가 자동차를 중고차로 교체하거나 아예 없애고 외식을 절반 줄이며 여행을 1년에 한 번으로 제한한다면 최소 80만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돈을 가장 많이 쓰는가를 냉정히 파악하는 습관입니다. 식생활비, 외식비, 쇼핑비 등 변동 지출은 카드 내역만 확인해도 드러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를 직시하기를 꺼립니다. 마치 체중계 위에 올라가기를 피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위기 대응의 출발점은 현실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소비 구조 조정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과정입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는 진짜 필요한 것과 사실 없어도 되는 것을 분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 스스로 내려야 합니다. 소비 구조 조정이야말로 가장 즉각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방패입니다. 세 번째 구조 조정은 소득 구조 조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 대응을 이야기할 때 자산 관리나 소비 절약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진짜 장기 생존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소득입니다. 아무리 아끼고 나누어 투자해도 결국 들어오는 돈이 끊긴다면 버틸 수 없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급여 생활자라 해도 언젠가는 은퇴라는 현실을 맞이합니다. 문제는 기대 수명이 길어진 지금, 은퇴 이후에도 20년 이상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90년대생은 평균 수명이 90세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경험하는 현상입니다. 과거에는 은퇴 후 길어야 510년만 버티면 되었지만 이제는 두세 세대를 거쳐 살아남아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 구조 조정의 핵심은 세컨드 잡, 즉 제2의 일거리입니다. 지금 당장은 본업에만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득 활동 기간을 15년 이상 연장할 수 있는 세컨드 잡을 준비해야 합니다. 꼭 거창한 사업일 필요는 없습니다. 강의, 컨설팅, 글쓰기, 유튜브, 온라인 판매, 프리랜스 프로젝트 등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부업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은퇴 이후에도 사회와 연결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놓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정체성과 관계망을 유지하는 의미도 큽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50대 중반에 은퇴한 한 직장인은 퇴직금을 대부분 부동산에 넣었다가 하락기를 만나 큰 손해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위기 속에서 자신이 평생 쌓아온 기술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회계 지식이었습니다. 그는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무회계 상담을 시작했고 은퇴 후 10년 동안 월 200만 원 이상의 꾸준한 소득을 올렸습니다. 단순히 부동산 가격만 바라봤다면 회복 불가능했을 손실을 소득 구조 조정 덕분에 극복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은 위기는 버티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는 계기가 된다는 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자 조지프 슌페터는 자본주의 발전을 창조적 파괴로 설명했습니다. 위기는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합니다. 개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IMF 때 수많은 직장인이 실직했지만 그중 일부는 인터넷 비즈니스, 해외 직구, 교육 서비스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 길을 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많은 서비스가 그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소득 구조 조정의 본질은 나는 앞으로 무엇으로 15년 더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지금 30대라면 40대 후반을, 지금 40대라면 60대를 내다봐야 합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 급작스럽게 소득 공백에 직면할 때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부터 조금씩 실험하고 작은 수익원을 만들어둔다면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인물은 바로 워런 버핏입니다. 그는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을 행동으로 증명한 대표적 인물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공포에 휘말려 주식을 던질 때 그는 오히려 현금을 꺼내들었습니다. 은행 주식, 산업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고 이후 막대한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버핏은 단순히 자산만 관리한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일을 멈추지 않는 태도를 지녔습니다. 그는 90세가 넘은 지금도 투자자로서 활발히 활동하며 여전히 새로운 기회를 탐색합니다. 버핏의 생활 습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은퇴는 단절이 아니라 연속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득 구조 조정은 단순히 노후 대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소비를 줄이고 자산을 나누는 것은 위기에 대비하는 방어 전략이라면 소득 구조 조정은 위기 속에서 다시 전진할 수 있는 공격 전략입니다. 우리는 지금 IMF 이후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속에서 다시 기회를 움켜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내 손에, 내 기술과 경험 속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성장합시다. 감사합니다.